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경제 신문을 볼 때도 경제 뉴스를 볼 때도 항상 어렵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합니다. 참 쉬운 경제.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정 많고 덕 많은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 많고 덕 많은 뉴델리의 서정덕 증권부장입니다. 네, 이거 마음에 들었던 게 분명해요. 예,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착착 감기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정 많고 덕 많은 거. 그렇죠. 사람이 네, 뭔가 푸근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후덕하고. 오늘도 후덕하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쉬운 경제 오늘 어떤 예. 소식입니까? 후덕하게 좀 좋은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음, 경제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경제 아, 뉴스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음,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어, 수가 없거든요. 그죠. 환율이 요즘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1,400원 근처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네. 오른다고 하나요? 일단은 1,400원 근처라고 보시는데 잠깐 장중에 1,400원을 어제 돌파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1,400원 돌파가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금융당국 역시 1,400원이 넘어서야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역시나 개입을 어제 했어요. 근데 개입을 한다 만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개입 자체가 당국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별로 없어요. 음, 근데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한다. 라고 섣부르게 이 구두 개입이라도 했다가는 달러가 잠깐 이제 약으로 가거든요. 약세를 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쌀 때를 기다렸다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렇지. 저가 매수세라고 하는데 음, 저가 매수세를 위한 대책밖에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어차피 오를 환율인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제 1,400원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급하게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속도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막지 않고 두면 증시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음.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일단 살짝 눌러놨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한일 공동으로 원화, 엔화, 이 절하에 공동으로 구두 개입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환율이 1,384원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 어제에 비해서는 1,400원에 비해서 많이 내렸어요. 음. 근데 1,384원도 비싼 자리거든요. 이게 어느 그럼요. 정도 자리냐면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2년 11월 8일이 1,384원이니까 지금 딱 이 자리니까 1년 5개월 만에 또 고가로 다시 온 겁니다. 음. 이게 환율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IMF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견되고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일어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어요. 부동산 사태로. 음.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채권 문제 생기면서 환율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때의 경제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달러가 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사실 환율이 조금 어렵거든요. 내용 음.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가 달러 대비해 가지고 약세를 보인다. 바꿔 얘기하면 달러가 우리나라의 이 원으로 따지고 있는 10,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음. 대비해서 달러가 훨씬 더 가치가 있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기축 통화라고 하잖아요. 중심 통화. 이 달러를 위주로 해가지고 달러만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첫 번째는 미국 쪽 경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어때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좋은데 워낙에 물가가 높고 그렇지만 결국엔 물가도 잡혀가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낮춰갈 거야. 금리는 점차 낮출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 6번 인하 전망에서 4번으로 내려오고 3번으로 내려오고 이제 2번 내려왔는데 음. 심지어는 한 번일 것이다. 안 할 음. 것이다. 아니면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6번에서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결국에 달러로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JP모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그 큰 IB 회사인데 음. 음. 금융회사인데 여기 다이먼 회장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도 연내 8% 지금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음. 그 한마디로 경기 좋고 물가 높은데 금리를 어떻게 내리냐는 그렇죠. 거예요. 금리 인하 전망이 달라지니까 금리가 안 내리게 되고 강달러가 심화가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선진국들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영국 이런 나라 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물가가 많이 잡혀가지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한마디로 금리를 이제 내리려는 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화정책 회의에서. 스위스는 실제로 금리 인하에 들어갔고요. 유럽도 지금 물가가 잡혀가면서 독자적으로 우리는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 유럽 유로존을 보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라고 조금 여유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 중에서 달러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은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주변의 요인들, 특히나 미국 경기에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신데 중동 지역의 전쟁이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달러 강세, 유가 상승,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나마 그래도 중동 리스크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추가 공격은 나서지 않았고, 이란도 추가 공격이 없다면 재공격은 없다고 밝혔는데, 네. 굉장히 또 서로 간에 지금 말로 싸우고 있고, 직접적인 타격전은 아니지만 다른 고통을 주겠다. 그렇죠. 니네가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적 타격전은 아니지만 많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리스키한 부분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긴장감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 부분에서 또 상승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정세가 좀 불안하고 뭐가 막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그럼 뭐부터 찾죠? 안전한 거 찾잖아요. 안전한 거 중에 최고는 이제 달러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데, 또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한 곳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매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요 공급, 여기서도 나와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만 유독 더 심하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더 원화 가치 절하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환율 변동성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황들도 보이고 네. 실제로는 이게 어떠냐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안 좋은 게 4월이면은 배당금이 지급이 돼요. 기업들은 이제 배당을 해주잖아요. 네. 기말 배당이 있고,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번 해주는 이제 중간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다 각각 달라요. 근데 배당금 지급이 이제 기말 배당 거나 아니면은 연초 배당이 4월에 들어오거든요. 보통 4월, 5월에. 네. 그러면은 이 돈을 받아갖고 기업들은 해외로 송금하는, 그러니까 외국계 그 투자자들은 본국으로 송환을 하잖아요. 역외 송금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약 70억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러면 역외 송금이 돼버리면 원화는 또다시 약세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고, 낮아진 원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를 오르게 만들어요. 그럼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국내 물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 있고, 국내 경기가 취약해진다. 그러니까 원화는 더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강해지니까, 시선만 강해져도 달러로 돈이 더 가서 또 원화가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조상에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가공한 뒤에 다시 내수를 하든지 또 되파는, 수출하는 구조가 많잖아요.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수입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 상승을 부추겨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자꾸 문제만 말씀드리는데,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쭈디가 받고 있는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높으면은 결국에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 소득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럼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1,000원 주고 사 먹던 거를 1,1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나는 월급이 1,100원까지 올라는 10%가 아니라 3% 오르면 난 7% 손해본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필수 요소가 아니면은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낮아져가지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들이 물려갖고 연쇄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외화로 빚지고 운영하던 기업들에도 경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냥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외화로 빚낸 게 역대 최대인 225조 원입니다. 지금 하필. 네. 그러면은 225조 돈 빌렸으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금리도 올라가는데 환율까지 치솟으니까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1,300원에 결제하는 걸 1,400원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 100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렇죠. 금리도 높아. 그다음에 환차손도 발생해. 이러니까 외화 차익 빌린 게 많은데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걸 어디서 깎이냐면 영업이익이라는 데서 깎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률이 내려가겠죠. 그럼 퍼센테이지로. 기업들의 성장성은 떨어지겠죠. 주가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쯤이나 안정화가 될까 걱정들 많으세요. 내일이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레카 할 것도 뻔했잖아요. 유력할 뻔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누구도 이걸 예단을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쪽의 물가가 좀 잡히고 금리 인하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행이 된다라는 게 좀 이제 손에 잡히는 가시권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동도 지금 사실은 지상전 타격전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지 휴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안정이 돼줘야 유가도 좀 내려오고 달러도 올린 금액들도 좀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정학적 위협이 있다 보니까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요인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8대 2예요. 전쟁이 날 확률이 8, 안 날 확률이 2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장기화되면은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져요. 결국엔 이게 또 아까 악순환처럼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 상승을 하면서 또 경기 침체가 또 다시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신중론이 대두되고 1차적으로는 뭐 1,440원까지 지금 열어둬야 된다. 환율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중동 리스크 이게 해결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예, 이거 동기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소식인데 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자본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네. 위기 관리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모습인데 자본 확충을 왜 요구했을까요? 이게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다가 재무구조 관리 그리고 자본 조달 이런 비상 계획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네. 이 요청을 보니까 증자를 통해서 자본 확충을 해라 이렇게 알려졌어요. 저축은행을 보면은 매 분기 결산 뒤에 30일 이내에 건전성 비율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경영 개선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번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서 이 기한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실적이 안 좋아요, 저축은행이. 음.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만한 곳이 적자입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 절반이 적자라는 거고요. 최근에 PF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건데 이게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총선 전에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 게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조 자체가 조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하필 이렇게 당국의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중동 리스크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고금리 기조 유지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PF도 그렇고 금리가 내려가야지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데 그렇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실적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확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PF 파이낸싱 네.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심각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네네. 신용을 평가해주는 데죠. 나이스 신평에 따르면 저축은행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4조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이게 경매 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이제 낙찰가를 받는 낙찰가율 하위 25% 기준으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 이거를 높여 잡으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 금액인 거고 나이스 신평이 올해 저축은행이 추가로 더 쌓아야 할 대손 충당금이 최대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을 쌓아도 금융위기를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충당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지금 사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시계열이 빨라지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딱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절반이. 부실이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은 이걸 가만히 두면 적자는 심화됩니다. 왜냐면 계속 쌓이겠죠. 부채나 아니면은 적자가 쌓이겠죠. 네. 이 상황에서 자본 확충을 하지 않고 있고 부실이 더욱 커지고 그러다가 자칫 무너지게 되면 저축은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자금 경색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돈 빌려준 데나 아니면 여기서 또 타입한 데나 다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채권 시장, 회사채부터 해가지고 발행 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한두 곳이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뱅크런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불안해가지고 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뺍니다. 사람들은. 이거는 인터넷 뱅킹이 된 뒤에는 더 이게 빨라요. 속도가. 왜냐하면은 은행 갈 필요가 없고 바로 돈 빼버리면 되니까. 그럼 순식간에 돈이 다 빠져나오면은 부실이 심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연쇄 문제로 순식간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전성 관리해서 뭐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일단은 뭐 잘 이행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저축은행에 대해서 이제 증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축은행 가운데 대주주, 가장 큰 주주죠. 이 대주주가 그 오너라고 볼 수 있는데 증자 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대주주가 유상 증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증자가 지금 필수적인데 증자를 유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받아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곳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네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좀 지분을 팔고 좀 나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곳까지 시장에선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까지 지금 좀 긴박한 곳들도 있나 봐요. 증자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저축은행에 우리가 M&A라고 하는 인수합병 이 규제가 있어요. 저축은행은 실제 매각이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게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에 비수도권에만 최대 4개 영업구역에서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일부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반년이 지났잖아요. 네. 한 건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인수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저축은행 M&A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모펀드가 여기에 조금 들어오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축은행발 부실 사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그쵸. 잘 매듭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환율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저축은행의 어떤 부실 사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앞서 물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지난주에 물가가 자꾸 오른다 이런 얘기만 전해주시길래 다음 네. 주에는 좀 내려간다는 얘기 좀 전해주세요 하고 약속을 하고 끊었더니 이번 주엔 정말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서정덕 부장께 다음 주에는 기쁜 경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라는 약속을 다음 한번 해보려고 주에는 합니다. 네. 약속을 한번 이제 이행이 되는 약속을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한 건데 이게 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갖고 제가 이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또 가지고 와서 분석해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동치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서정덕 부장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한 주간.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뉴델리 서정덕 증권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